옛날, 아주 먼 옛날에 험준한 산맥이 끝나는 곳에서 드넓은 바다가 시작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청하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고 하얀 갈매기들이 하늘을 수놓는 곳으로 주민들은 대대로 바다를 터전 삼아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소나무 숲이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솔향기가 은은하게 퍼졌고 집집마다 낮은 돌담 너머로 정겨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 가장 끝자락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는 덕수라는 이름의 늙은 어부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는 낡지만 정갈한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덕수 노인은 평생을 거친 파도와 싸우며 살아왔지만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곱고 따뜻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덕수 노인과 그의 아내는 슬해. 자식이 없어 적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누구보다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지고 저녁이면 잡아온 고기를 손질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았으나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평소보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더니 밤새도록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무서운 폭풍우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바위를 때리고 거센 비바람이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어 노부부는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다행히 날이 밝자 폭풍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씻은 듯이 사라졌고 바다는 다시 고요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덕수 노인은 밤새 파도에 떠밀려온 것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바다는 눈부시게 반짝였지만 해변 곳곳에는 지난밤의 소란을 증명하듯 미역 줄기와 조개 껍데기 그리고 부러진 나무 토막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쓸만한 물건들을 주워 담으며 모래사장 끝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멀리서 하얀 물체 하나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것이 노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파도에 밀려온 큰 물고기나 하얀 천조각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그는 서둘러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모래톱 위에는 한 여인이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고운 자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곳곳이 찢어지고 해져 있었지만 언뜻 보기에도 평범한 천이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비단 옷감에는 정교한 무늬가 수놓아져 있어 그녀가 예사로운 신분이 아님을 짐작게 했습니다. 덕수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코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는데 다행히 아주 희미하게나마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젖은 모래를 털어낼 겨를도 없이 여인을 조심스럽게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마당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덕수 노인의 아내는 남편이 낯선 여인을 업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 나왔습니다. 노인은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할 틈도 없이 서둘러 따뜻한 아랫목에 자리를 펴고 여인을 눕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급박한 표정을 읽고는 재빨리 부엌으로 달려가 뜨거운 물을 두고 마른 수건과 깨끗한 옷을 준비했습니다. 여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어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노부부는 정성을 다해 여인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 천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낡지만 가장 아끼는 무명옷을 꺼내어 여인에게 입히며 부디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이 되어서야 여인의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수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엌에서 끓인 묽은 미음을 가져왔습니다.
아내는 숟가락으로 미음을 조금씩 떠서 여인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었는데 여인은 무의식 중에도 그것을 삼키며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노부부는 여인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고 그녀가 누구인지 어쩌다 이런 거친 바다에 홀로 떠밀려오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여인의 고운 손에는 굳은 살 하나 박혀 있지 않았고 목선과 어깨의 선이 우아하여 고된 노동을 해본 적 없는 귀한 집 규수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깊은 신음소리와 함께 천천히 눈을 떴는데 그 눈동자는 마치 깊은 바다처럼 맑고 깊었지만 초점을 잃은 듯 멍해 보였습니다. 덕수 노인의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정신이 드냐고 물었지만 여인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움츠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눈앞에 있는 노부부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물어보았지만 여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여인의 모습에 노부부는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듯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고 오직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덕수 노인은 여인에게 안심하라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곳은 청하마을의 어부집이고 우리가 바닷가에 쓰러져 있는 당신을 데려왔다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인은 노인의 말을 듣고 안도하는 듯 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정체에 대한 혼란스러움으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노부부는 그런 여인을 다독이며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서 지내도 좋다고 따뜻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식이 없어 적적했던 노부부에게 이 낯선 여인의 등장은 하늘이 내려준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여인은 덕수 노인의 집에서 요양을 하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나갔는데 그녀의 몸가짐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아 노부부를 놀라게 했습니다.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앉아있는 자세나 숟가락을 드는 손길, 심지어 물을 마시는 모습조차 기품이 흘러 넘쳤습니다. 아내가 가져다 준 거친 무명옷을 입고 있어도 그녀의 고귀한 태도는 감출 수 없었고 마치 허름한 초가집에 귀한 손님이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인은 몸이 조금 나아지자 아내를 도와 집안일을 거들려 했지만 부엌칼을 쥐는 법도 모르고 걸레를 짜는 힘도 없어 오히려 실수를 연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미안한 기색을 보이며 어떻게든 보답하려 애쓰는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덕수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인의 존재를 알리는 것을 잠시 미루기로 했는데 혹시라도 나쁜 소문이 돌거나 그녀를 해하려는 사람이 나타날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당부하여 여인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자제시키고 집 안에서만 지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시골 마을의 특성상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라 이웃집 아낙네들이 덕수 노인의 집 담장 너머로 힐끔거리며 낯선 여인의 그림자를 목격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덕수네 집에 서울에서 온 친척이 머문다느니 아니면 노인이 밖에서 데려온 첩이라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측들을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밤이 되면 마루 끝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곤 했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 처연하고 쓸쓸해 보여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찾으려는 듯 깊은 생각에 잠겼지만 떠오르는 것은 오직 희뿌연 안개와 같은 막막함 뿐이었습니다. 가끔 머릿속을 스치는 알 수 없는 이미지들, 화려한 궁궐의 처마나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잔상들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작은 옥패 하나를 만지작거리며 이것이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임을 직감했습니다. 덕수 노인의 아내는 여인을 친딸처럼 여기며 살뜰히 보살폈고 여인 또한 노부부를 부모님처럼 따르며 의지했습니다. 그녀는 아내에게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처음 해보는 바느질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듯 솜씨가 일취월장했습니다. 거친 무명천에 놓은 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다운 꽃무늬를 수놓는 여인의 손끝을 보며 아내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가, 내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구나.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니? 라고 물으면 여인은 그저 수줍게 웃으며 모르겠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덕수 노인이 잡아온 생선을 다듬고 있을 때 마을 이장이 찾아와 덕수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장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조심스럽게 집 안에 있는 손님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덕수 노인은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하며 먼 친척 조카가 몸이 안 좋아 요양하러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갔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덕수 노인은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끼며 언젠가는 이 평화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여인 또한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자신이 이곳에 폐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며칠 후 여인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왔는데 때마침 불어온 바람에 그녀의 머릿수건이 벗겨졌습니다.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몇몇 마을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덕수 노인의 집에 절세미인이 숨어 살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그리고 이웃 마을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용광의 딸이라거나 하늘에서 쫓겨난 선녀라는 둥 온갖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호기심을 키웠습니다. 덕수 노인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여인은 밤마다 기이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꿈속에서 누군가가 간절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위엄이 있었고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는 슬픔을 동반했습니다. 꿈에서 깬 여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야만 한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덕수 노인에게 자신이 발견된 장소에 다시 가보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노인은 망설였지만 여인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이른 새벽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녀를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다시 찾은 바닷가는 여전히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었고 여인은 자신이 쓰러져 있던 모래톱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자 순간적으로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파편적인 기억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불타는 바에 비명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바다로 밀어넣으며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라고 외치던 절박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휘청거리며 주저앉았고 덕수 노인은 놀라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노인을 바라보며 어르신, 저는 단순한 사고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여인은 한동안 말없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조난이 아니라 누군가의 음모에 의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노부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덕수 노인의 아내는 여인의 안색이 좋지 않자 정성껏 달인 약초물을 가져다주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여인은 노부부의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억을 찾더라도 두 분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자 마을에는 차가운 북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바깥 출입이 줄어들자 사람들의 관심도 조금씩 사그라지는 듯했습니다. 덕수 노인의 집은 넉넉하지 않은 땔감으로 근근히 겨울을 나야 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여인은 이제 집안일에도 제법 익숙해져 아내를 도와 밥을 짓고 빨래를 개키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비록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집안은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일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 마을의 유지이자 욕심 많기로 소문난 강 부자가 덕수 노인의 집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 부자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인물로 예쁜 여자가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어떻게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는 호색한이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덕수 노인의 집에 머무는 여인에 대해 뒷조사를 시켰고 그녀가 기억을 잃은 채 굴러들어온 정체불명의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강 부자는 입맛을 다시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고 곧장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덕수 노인은 강 부자가 자신의 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루에 앉아 낡은 옷을 기우며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바늘은 마치 춤을 추듯 옷감 사이를 누비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지나가는 새들도 잠시 멈추어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검은 먹구름처럼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밥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덕수 노인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여인을 웃게 만들었고 아내는 맛있는 반찬을 여인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여인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으며 잠시나마 모든 근심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심상치 않게 거칠어지더니 갑자기 대문이 거칠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대화가 끊기고 긴장된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소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고 그것도 아주 무례하고 급박한 손길이었습니다. 덕수 노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아내와 여인을 안심시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요? 라고 묻는 노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낯설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것은 바로 강 부자가 보낸 하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노부부와 여인의 평온했던 저녁은 순식간에 깨어지고 이제 그들 앞에는 피할 수 없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도에 떠밀려온 여인, 그녀의 운명은 이제 막 거친 폭풍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덕수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대문의 빗장을 열자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거친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마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문 밖에는 횃불을 든 장정 서너 명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뒤로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배불뚝이 사내가 거만한 자세로 뒷짐을 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마을의 대지주자 고리대금업으로 악명이 높은 강 부자였는데 밤늦은 시간에 남의 집을 찾아오는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강 부자는 덕수 노인을 본체 만체하며 마당 안을 휘휘 둘러보더니 마치 자신의 땅을 시찰 나온 원님이라도 되는 양 헛기침을 크게 내뱉으며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덕수 노인은 불길한 예감에 등줄기가 서늘해짐을 느끼며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올렸지만 강 부자의 시선은 오로지 닫힌 방문 쪽에 꽂혀 있었습니다. 강 부자는 진흙 묻은 신발을 털지도 않고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와서는 덕수 노인에게 다짜고짜 집에 숨겨둔 여자를 내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마을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왔다며 정체불명의 여인이 도망친 관비이거나 죄를 짓고 숨어든 흉악범일 수도 있으니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덕수 노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저 몸이 아픈 먼 친척 아이일 뿐입니다. 밤이 깊었으니 내일 다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사정해보았지만 강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하인들에게 방문을 열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마루로 올라서려는 찰나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여인이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여인은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지만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마루 끝에 서서 강부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횃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자태는 주위의 어둠을 밀어낼 만큼 고고하고 눈부셨습니다. 강부자는 여인의 미모에 순간적으로 넋을 잃고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가 평생 보아왔던 기생들이나 마을 처녀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품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여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고 그 노골적인 시선에 덕수 노인의 아내는 여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강부자는 헛기침을 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여인을 어떻게든 차지하고 말겠다는 더러운 욕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강부자는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를 꾸며내어 여인에게 누구냐고 호통을 쳤지만 여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길을 잃고 이곳에 머물게 된 사람입니다. 어르신들께 폐를 끼치지 않으려 조용히 지내고 있으니 부디 소란을 멈추고 돌아가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하고 힘이 있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부자는 자신이 오히려 눌리는 기분이 들자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괜한 트집을 잡기 위해 덕수 노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마을의 풍기를 문란하게 만든 죄를 묻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는 덕수 노인이 작년에 배를 수리하면서 빌려갔던 돈을 당장 갚으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돈은 기한이 아직 한참 남아 있었고 이자도 꼬박꼬박 갚고 있었지만 강부자에게 약속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만약 당장 돈을 갚지 못하겠다면 저 여인을 자신의 집 한여로 데려가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파렴치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덕수 노인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었지만 힘없는 어부의 처지라 그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은 노인이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삼켰지만 지금 당장은 맞설 힘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강부자는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며 그때까지 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여인을 자신의 감에 태워보내든지 결정하라고 으름장을 놓고는 돌아갔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마당에는 비릿한 탐욕의 냄새가 가시지 않았고 횃불이 사라진 자리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남았습니다. 덕수 노인의 아내는 마루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덕수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노부부에게 다가가 그들의 거친 손을 잡으며 저 때문에 이런 공영을 겪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노부부는 오히려 여인을 끌어안으며 내 잘못이 아니다. 저놈이 원래 악하기로 소문난 놈이야 라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덕수 노인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강부자가 다녀간 이후로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강부자의 하인들이 장터와 우물가를 돌아다니며 덕순의 집에 있는 여인이 사실은 사람을 홀리는 여우라거나 나라에서 수배 중인 흉악범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부자의 권세가 두려워 하나둘씩 그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덕수 노인과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조차 길에서 마주치면 슬슬 피하거나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덕수 노인의 아내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갔을 때 아낙네들의 냉담한 시선과 수군거림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어머 저기 덕순의 대고네. 집에 여우를 들였다며 밤마다 남자들 홀리는 소리가 담장 밖까지 들린다던데 하는 근거 없는 비방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분하고 서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구석에 앉아 소리 죽여 울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이곳에 머무는 것 자체가 노부부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자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편 마을 외딴 곳 오두막에는 왕할머니라고 불리는 아주 나이 많은 노파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을의 대소사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무녀였다는 소문도 있었고 산전수전 다 겪은 그녀의 눈은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힘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왕할머니는 마을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곤방대를 물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강부자의 탐욕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덕수 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기피하는 그 집 대문을 두드리는 왕할머니의 모습에 몰래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덕수 노인은 왕할머니의 방문에 깜짝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던 어른이 친히 왕림했으니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할머니는 마루에 앉아있는 여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형형한지 여인은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긴장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던 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덕수 노인에게 나지막하고 엄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수야, 네가 주워온 것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흙 속에 묻힌 오기로구나. 하지만 그 빛이 너무 강해 뱀들이 꼬이는 법이니 조심해야 한다. 왕할머니는 여인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더니 그녀의 손을 잡고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친 노파의 손과 여인의 고운 손이 맞닿는 순간 할머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가 이내 편안해졌습니다. 아가, 지금은 안개가 자욱하여 앞이 보이지 않겠지만 때가 되면 바람이 불어 길을 열어줄 게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절대 네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강부자라는 놈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깨진 독과 같으니 네가 희생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왕할머니의 말은 여인의 마음속에 있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노부부를 구하려던 생각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조언을 들은 덕수 노인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저 아이를 그놈의 소나기에 넘겨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노인의 결연한 다짐에 왕할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돌아가는 길에 대문 앞에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며 곧 큰 바람이 불겠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릴지언정 뽑히지는 않는 법이지.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왕할머니의 방문은 공포에 질려있던 세 사람에게 작은 위안과 용기를 주었지만 현실의 위협은 여전히 코앞에 닥쳐와 있었습니다. 약속한 사흘 중 이틀째가 되자 강부자의 횡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덕수 노인이 고기를 내다 파는 장터의 상인들에게 압력을 넣어 덕수 노인의 생선을 사주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싱싱한 생선을 잡아가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자 덕수 노인은 빈 지게를 지고 힘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의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땔감도 떨어져 냉골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강부자는 사람을 시켜 덕순에 집 담장 너머로 돌을 던지게 하거나 죽은 쥐를 마당에 던져놓는 등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기억을 잃은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는데 차가운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물가에 앉아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왜 이런 시련이 내게 닥쳤는가? 그녀는 수면 위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 속에서 낯선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에 화려한 장식을 하고 붉은 골룡포를 입은 누군가 옆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부자가 심어놓은 감시자들이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황급히 방으로 들어왔지만 가슴은 콩닥거리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라 맹수들에게 포위된 작은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덕수 노인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인에게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흐르는 근심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밝아오자 마을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무거웠습니다. 강 부자는 아침 일찍부터 하인들을 시켜 마을 입구에 멍석을 깔고 술판을 벌이며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그는 오늘 저녁까지 덕수 노인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관에 고발하여 덕수 노인을 옥에 가두고 여인을 강제로 끌고 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서 강 부자를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녁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덕수 노인은 비장한 표정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쌈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모아온 푼돈이 들어있었지만 강 부자가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액수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영감 우리가 야반도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라고 물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네. 게다가 이 몸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 차라리 내가 관에 가서 매를 맞더라도 저 아이는 지켜야지. 노부부의 대화를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여인은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여인은 방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받았던 자투리 천과 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잡고 천 위에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꽃무늬가 아니라 그녀의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어떤 문양이었습니다. 봉황이 날개를 펼치고 구름을 가르는 형상. 그것은 일반 백성들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왕실의 상징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왜 이런 문양을 알고 있는지, 왜 손끝이 기억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이 난관을 타개할 유일한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걸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강 부자가 약속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강 부자의 하인들이 징을 치며 덕수 노인의 집으로 향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수놈은 나와서 강 대감님의 처분을 기다려라 하는 고함 소리가 마을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덕수 노인은 마당에 서서 낫을 들고 대문을 지켰고 아내는 부엌칼을 품에 안고 벌벌 떨었습니다. 여인은 완성된 자수 조각을 손에 꼭 쥐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무언가 결단을 내린 듯 단호해 보였습니다. 대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와 함께 강부자의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덕수 노인을 밀쳐내고 마당을 점거했습니다. 뒤이어 가마에서 내린 강부자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거들먹거렸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다. 돈을 내놓든지 여자를 내놓든지 선택하라. 강부자의 목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인은 마루에서 천천히 내려와 강부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천 조각이 들려 있었고 그것을 본 강부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인은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도 감히 저를 하녀로 부리시겠습니까? 강부자는 여인이 내민 천 조각을 받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던 그의 표정이 천에 놓인 수를 확인하는 순간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곳에는 금실로 수놓아진 오조룡 발톱이 5개인 용과 봉황이 엉겨있는 문양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골 마을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물건이었고 함부로 흉내냈다가는 역모로 몰려 삼족이 멸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강부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주위를 둘러싼 하인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강부자의 탐욕은 두려움보다 컸기에 그는 애써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사악한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부자는 여인이 내민 자수 조각을 받아들고는 잠시 동안 숨을 멈췄습니다. 횃불의 일렁이는 불빛 아래서 금실로 수놓아진 봉황과 용의 형상은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렸고, 그 정교함과 위엄은 시골 마을의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강부자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물건이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했고, 눈앞의 여인이 자신이 함부로 대할 상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구경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물러선다면 자신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두려움보다 더 큰 오기와 탐욕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짐짓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여인의 손에 들려있던 자수 조각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지식여버렸습니다. 이런 요망한 것을 보았나? 어디서 귀한 댁의 물건을 훔쳐와서 나를 속이려 드느냐? 강부자의 고함 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여인을 도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네가 정녕 이 마을 사람들을 바보로 아는 모양인데 이런 귀한 자수는 궁궐이나 한양의 대갓집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내년 같은 천한 것이 어찌 이런 솜씨를 부릴 수 있단 말이냐. 필시 도망치면서 훔쳐온 작물임에 틀림없다. 강부자의 억지 주장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강부자의 말이 그럴싸해 보였고 기억을 잃은 여인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덕수 노인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강부자의 기세에 눌려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바닥에 버려진 흙투성이가 된 자수 조각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과 정체성을 이어주는 소중한 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더러워진 천을 주워들었고 흙을 털어내며 강부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기백이 서려 있어 강부자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물건은 훔칠 수 있어도 사람의 품격과 솜씨는 훔칠 수 없는 법입니다. 제가 직접 술을 놓는 것을 보여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여인의 당당한 제안에 강부자는 말문이 막혔지만 곧바로 다른 핑계를 찾아냈습니다. 지금 당장 바느질 따위를 해서 시간을 끌 셈이냐. 나는 그런 잔재주를 볼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강부자는 품 안에서 누렇게 변한 종이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덕수 노인이 빌려 썼다는 돈에 대한 차용증과 복잡한 이자 계산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강부자는 거만한 표정으로 문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명백한 증거가 있다. 이 문서에 적힌 대로라면 덕수 놈은 원금의 10배에 달하는 이자를 갚아야 한다. 여기 적힌 글귀를 읽을 줄이나 아느냐. 까막눈인 너희들이 뭘 알겠느냐마는 법은 법인 것이다. 강부자는 덕수 노인과 여인이 그를 모를 것이라 확신하고 터무니없는 내용을 적어넣어 사기를 치려 했던 것입니다. 문서에는 어려운 한문과 법률 용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 그를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그저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덕수 노인은 글을 읽지 못해 답답함에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조용히 손을 내밀어 강부자의 손에서 문서를 채갔습니다. 강부자가 미처 말릴 새도 없이 여인은 횃불 아래서 문서를 빠르게 훑어내려 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글자 하나하나를 쫓을 때마다 미간이 좁혀졌다가 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은 고개를 들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 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여인의 단호한 한마디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부자는 당황하여 뭐라고 내년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개냐 라고 더듬거렸습니다.
여인은 침착한 목소리로 문서의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대명률을 인용한 구절은 작년에 개정된 법도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율 제한에 관한 조항을 교묘하게 비틀어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국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 찍힌 덕수 어르신의 지장은 위조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관에 가서 필적 감정을 요청하면 대감께서 오히려 곤장을 맞으실 일입니다. 여인의 입에서 술술 흘러나오는 유창한 법률 해석과 논리, 정연한 반박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글이라고는 구경도 못해본 시골 아낙네들은 물론이고 서당 훈장님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식견이었습니다. 강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를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을 등쳐먹기 위해 꾸민 계략이 기억을 잃은 여인에 의해 낱낱이 파헤쳐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저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강 부자가 꼼짝 못하네. 라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강 부자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망신을 당한 강 부자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문서를 낚아채 찢어버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요물 같은 년 어디서 주어들은 풍월로 나를 능멸하려 드느냐. 내 오늘은 물러가지만 내일 관에 고발하여 내년의 정체를 낱낱이 밝히고 말 것이다. 그때는 내 놈들 모두 옥살이를 면치 못할 줄 알아라. 강 부자는 씩씩거리며 하인들을 이끌고 도망치듯 덕수 노인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듯한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무거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덕수 노인과 아내는 놀란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았고 여인은 긴장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덕수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여인을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아가, 도대체 너는 누구냐? 어떻게 그 어려운 글을 그리 술술 읽는단 말이냐?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어르신. 그저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뜻이 떠올랐을 뿐입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매일 읽고 썼던 것처럼요. 여인의 대답은 노부부에게 더욱 큰 혼란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귀한 신부님이 확실하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내는 여인의 손을 잡고 네가 누구든 상관없다. 오늘 우리를 구해준 것은 바로 너다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강 부자가 내밀었던 문서의 글자들은 그녀의 뇌리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억의 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집중하자 웅장한 건물 안에서 수많은 서책에 둘러싸여 글을 읽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엄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을 지켜보던 중년의 여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는 글 속에 있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슴 속에 있다. 라는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인은 이 기억들이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강 부자를 말로 제압한 여인의 무용담은 밤새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덕수 노인의 집 쪽을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더 이상 여인을 험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정체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서울에서 온 높은 벼슬아치의 딸이 아닐까? 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피신 온 왕족은 아닐까 하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왕할머니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숨겨진 빛이 조금씩 새어나오는구나.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지. 강 부자는 자신의 집 사랑방에서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한 모욕을 씻기 위해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읍내 관아의 사또와 결탁하여 덕수 노인과 여인을 역모죄로 엮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또는 뇌물을 좋아하고 출세욕이 강한 인물로 강부자가 건네는 금덩이에 눈이 멀어 거짓 고발을 받아들이기로 약조했습니다. 강부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붓을 들어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인이 숨어들어 민심을 어지럽히고 왕실의 물건을 훔친 혐의가 있으니 즉시 체포하여 문초해야 한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덕수 노인의 집에서는 여인이 아내를 도와 옷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내의 낡은 저고리를 뜯어내고 남은 천조각들을 모아 새로운 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날이 갈수록 정교해져 이제는 단순한 바느질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늘을 움직일 때마다 천 위에는 매화꽃이 피어나고 나비가 날아들었습니다. 아내는 감탄하며 아가 이 솜씨는 대궐의 침선비들도 울고 가겠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여인은 그 말에 흠칫 놀라며 바늘을 멈췄습니다. 침선비라는 단어가 그녀의 기억 속 어딘가를 강하게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여인의 머릿속에 선명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궁중의 의상실. 수많은 궁비원 궁녀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아 그들을 지휘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소매에 수놓아진 오직 왕비나 공주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문양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궁녀가 아니었어. 나는 그들의 윗자리에 있었어. 충격적인 깨달음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양반집 규수가 아니라 왕실의 직계 혈통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여인은 서둘러 자신의 짐꾸러미를 뒤졌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입고 있던 찢어진 비단 옷과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옥패를 꺼냈습니다. 옥패를 햇빛에 비추어 보자 투명한 옥 속에 붉은색 실핏줄 같은 무늬가 보였는데 그것은 왕실의 적통임을 상징하는 혈옥이었습니다. 여인은 옥패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왜 바다에 버려져야 했는지, 왜 기억을 잃어야 했는지에 대한 슬픈 진실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권력 암투에 휘말려 죽음의 위기에 처했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져 이곳까지 흘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듯 바다는 거칠게 울부짖었습니다. 덕수 노인은 마당에서 그물을 걷어들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오려나 보구나. 왠지 마음이 스산하네. 노인의 말에 아내도 걱정스런 얼굴로 동의했습니다. 여인은 방문을 열고 나와 노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비장하고 엄숙했습니다. 그녀는 노부부 앞에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제가 누구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인은 노부부에게 자신의 추측과 기억의 조각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노부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이내 여인의 말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네가 누구든 너는 우리 딸이다. 우리가 너를 지켜주마. 덕수 노인의 굵은 마디진 손이 여인의 손을 감쌌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제가 두 분을 지키겠습니다. 강부자가 관아의 힘을 빌려 쳐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기는 법입니다. 여인의 목소리에는 왕실의 피가 흐르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읍내 관에서는 강부자의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사또는 즉시 포졸들을 소집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청하 마을로 가서 덕수라는 자와 그 집에 숨어있는 여인을 잡아들여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은 창과 육모 방망이를 챙기며 출동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강 부자는 사또의 옆에서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내일이면 덕수 노인 일가가 무릎 꿇고 비는 꼴을 볼 생각에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덫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승리의 당금에 젖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덕수 노인의 집에서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세 사람은 묵묵히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입고 있던 남루한 옷을 정갈하게 다듬어 입고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비록 화려한 장신구는 없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빛이 났습니다. 그녀는 옥패를 옷고름 안쪽에 단단히 묶으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나의 명예뿐만 아니라 나를 거두어준 이분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기억을 잃은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점점 더 거세져 창문을 때렸지만 방 안의 공기는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덕수 노인은 조상님들의 위패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렸고 아내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침밥을 준비하기 위해 쌀을 씻었습니다. 여인은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도에 밀려와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미움 거친 손의 온기,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그녀는 이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청아마을은 불안과 공포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내일 닥쳐올 관군의 발굽소리를 두려워하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덕수 노인의 작은 초가집 그곳에는 세상의 부조리에 맞설 준비를 마친 3명의 가족이 서로를 의지하며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의는 폭풍우보다 더 강했고 그들의 사랑은 바다보다 더 깊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운명의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청아마을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간밤에 비바람에 떨어진 낙엽들이 젖은 땅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마을을 감싸고 도는 공기는 물기를 머금어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평소라면 어부들이 배를 띄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해변계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길한 예감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그 정막을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치는 소리였고 평화롭던 어촌 마을에 닥친 재앙의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덕수 노인은 마당에 서서 대문 밖을 응시하며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안개를 뚫고 나타난 것은 수십 명의 포졸들과 그들을 이끄는 사또, 그리고 의기양양한 표정의 강 부자였습니다. 사또는 화려한 가마 위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고 강 부자는 말 위에서 덕수 노인의 집을 손가락질하며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포졸들은 창과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인 기세로 덕수 노인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은 마치 전쟁터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으며 이를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내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강 부자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죄인 덕수와 그 집에 숨어있는 요사스러운 여인은 당장 나와서 사또 나리의 처분을 기다려라. 그의 목소리는 아침의 정적을 찢으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덕수 노인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비록 힘없는 늙은 어부였지만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무장한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노인은 사또의 가마 앞에 무릎을 꿇고 읍소했습니다. 사또 날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이는 그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것을 제가 거두어들인 불쌍한 아이일 뿐입니다.
도둑질은커녕 남의 물건에 손 한 번 댄 적 없는 착한 심성을 가진 아이입니다. 부디 저 간사한 강 부자의 모함에 속지 마시고 해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인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또는 코웃음을 치며 부채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미 강 부자에게서 막대한 뇌물을 받은 사또의 눈과 귀는 멀어 있었고 오직 덕수 노인을 잡아 가두고 여인을 차지할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또는 귀찮다는 듯 손짓하며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듣기 싫다. 저 늙은이를 당장 결박하고 집 안을 샅샅이 뒤져 그 여자를 끌어내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덕수 노인을 밀쳐내고 포승줄로 묶으려 하자 노인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달려나왔지만 건장한 포졸들에게 밀려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짓밟힌 화단에서는 흙탕물이 튀어올랐습니다. 강 부자는 말 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며 낄낄거렸고 그의 탐욕스러운 눈은 열린 방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 안에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여인의 등장은 소란스럽던 마당을 일순간에 정지시켰습니다. 그녀는 남루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허리 꼿꼿이 세운 자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분노와 당당함이 서려 있어 포졸들조차 주춤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여인은 쓰러진 덕수 노인의 아내를 일으켜 세우고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게 해드려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사또와 강 부자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맑은지 사또는 저도 모르게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여인은 또렷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사또에게 물었습니다. 백성의 어버이가 되어야 할 사또께서 어찌 한낱 시정잡배의 거짓 고발만 믿고 힘없는 노인을 핍박하십니까? 국법에 따르면 고발이 접수되더라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조사한 후에 죄를 묻는 것이 순서이거늘 어찌하여 무고한 백성을 죄인 취급하며 폭력을 행사하십니까? 여인의 논리 정연한 항변에 사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골 아낙네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유창한 언변과 법도에 대한 지식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맞는 말이다, 사또가 너무하네 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사또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내 인연 감히 관장에게 훈계를 하려 드느냐. 내년이 왕실의 물건을 훔친 도둑이라는 증거가 명백한데 무슨 혓바닥이 그리 기냐. 강 부자는 옆에서 거들며 맞습니다. 사또날이 전연이 말로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더 듣지 마시고 당장 입을 틀어막아야 합니다. 라고 부추겼습니다. 사또는 포졸들에게 눈짓을 하여 여인을 강제로 무릎 꿇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포졸들이 여인의 양팔을 붙잡으려 다가가자 여인은 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내 몸에 손을 대는 자는 국법에 따라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포졸들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멈추시오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가시 삐뚤어지고 옷이 해진 초라한 행색의 선비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던 떠돌이였는데 지금 그의 눈빛은 며칠 전에 그 흐리멍덩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강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저 거렁뱅이는 또 뭐야, 썩 꺼지지 못할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평범한 농부 차림을 했지만
눈매가 날카로운 장정 수십 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품 안에서 둥근 물건을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 물건에는 5마리의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선비의 외침과 동시에 뒤따르던 장정들이 품속에서 육모방망이를 꺼내들고 암행어사 출두야를 복창하며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듯 우렁차서 사또와 강부자는 혼비백산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암행어사다, 암행어사가 나타났다 라고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포졸들은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다가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암행어사는 마패를 앞세우며 사또 앞으로 다가가 꾸짖었습니다. 어명을 받들고 지방을 순찰하던 중 내 놈이 탐관오리가 되어 백성의 고혈을 빨고 무고한 사람을 괴롭힌다는 상소를 접하고 내가 직접 확인하러 왔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는 가마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사또 나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강부자 역시 말에서 내려 바닥을 기며 도망치려 했지만 역졸들에게 붙잡혀 꼼짝없이 무릎을 꿇려줬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 덕수 노인과 아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암행어사는 여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여인 앞에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었습니다. 소신 늦게 도착하여 귀하신 분께서 곤욕을 치르게 한 죄주거 마땅하옵니다. 어사의 돌발 행동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사또와 강부자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천한 죄인인 줄 알았던 여인에게 임금의 대리인인 암행어사가 무릎을 꿇다니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품 안에서 옥패를 꺼내어 어색에 보여주었습니다. 붉은 핏줄이 선명한 혈옥이 햇빛을 받아 영롱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사. 그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이제 완벽한 위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옥패를 보는 순간 여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왕의 총애를 받던 공주였으나 권력 다툼 과정에서 역적들의 모의로 인해 배에서 밀려나 바다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어사를 일으켜 세운 뒤 차가운 눈으로 강부자와 사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그녀의 명령에 두 사람은 덜덜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깨닫고 공포에 질려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단순히 한 여인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핍박한 죄를 저질렀다. 내 신분을 떠나서라도 너희 같은 탐관오리와 악덕지주가 있는 한 백성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이다. 여봐라, 이 자들을 당장 옥에 가두고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하도록 하라. 공주의 명쾌하고 단호한 처결에 역졸들은 우렁차게 대답하며 두 죄인을 끌고 나갔습니다. 강부자는 살려주십시오, 공주마마,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며 끌려갔지만 그 누구도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강부자와 사또가 끌려가자 마을 사람들은 담장 밖으로 나와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인이 공주라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도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여인은 덕수 노인과 아내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두 분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자 부모님과 같은 분들입니다. 제게 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인의 따뜻한 말에 덕수 노인은 아이고 공주마마, 저희같이 천한 것이 어찌 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인은 노인의 거친 손등에 자신의 뺨을 대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사는 공주에게 궁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두르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양의 전하께서 마마의 소식을 기다리며 식음을 전폐하고 계십니다. 어서 환궁하시어 전하의 근심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 급하게 떠날 수는 없다. 나를 거두어준 이 마을과 노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동안 어지러웠던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하루는 이곳에 머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어사는 공주의 뜻을 받들어 마을에 큰 잔치를 열도록 지시했습니다. 관아의 창고를 열어 쌀과 고기를 가져오게 하고 강 부자가 뺏어갔던 재물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덕수 노인의 집 마당에서는 전례 없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솥뚜껑에서는 기름진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떡을 치는 소리가 쿵덕쿵덕 흥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포와 근심으로 가득 찼던 집은 이제 웃음소리와 풍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 노인에게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여인에게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대접했습니다. 여인은 상석에 앉지 않고 덕수 노인 부부 사이에 앉아 그들이 쌈을 싸주는 것을 받아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분의 귀천을 떠나 모두가 하나 되는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여인은 왕 할머니를 잔치 자리로 모셔왔습니다. 왕 할머니는 여인의 손을 잡고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뭐라 했더냐? 바람이 불어 구름을 걷어내면 해가 드러나는 법이라고 했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여인은 할머니의 지혜로운 조언에 깊이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왕 할머니는 곰방대를 물고 허허 웃으며 마을의 평화를 되찾아준 여인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왔지만 마을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피워놓은 모닥불 주위로 사람들이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인은 덕수 노인의 아내가 챙겨준 따뜻한 식혜를 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이제는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따뜻한 정, 칭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어사는 공주의 안전을 위해 집 주변에 경비를 세우고 물러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여인은 덕수 노인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하겠지만 제 마음은 항상 두 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궁으로 돌아가더라도 두 분이 편안히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덕수 노인은 여인의 손을 잡고 우리는 바라는 것이 없다. 그저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거 하나면 족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 말에 여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노부부의 품에 안겼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닥불도 사그라들었지만 세 사람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울고 웃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이제 위협이 아닌 축복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훈훈했고 사람들의 마음은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악한 자들은 사라졌으며 선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 밤이었습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이 청하마을의 낮은 지붕들 위로 쏟아져 내리며 지난밤에 어두웠던 그림자를 말끔히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여의 하늘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맑고 투명했고 바다는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며 은비늘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이른 새벽부터 공주의 환궁을 준비하는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형형색색의 깃발들이 바닷바람에 펄럭이며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포와 불안에 떨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밝은 표정으로 나와 마을에 찾아왔던 귀한 손님을 배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덕수 노인의 집 앞마당은 이별의 아쉬움과 새로운 희망이 교차하는 묘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떠날 채비를 마친 공주는 화려한 궁중 의복 대신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마련해준 깨끗한 비단 옷을 입고 마루에 섰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덕수 노인의 아내가 직접 꽂아준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나무 비녀가 꽂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그녀를 빛나게 했습니다. 공주는 집안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며 지난 며칠간의 추억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낡은 부엌, 손때 묻은 마루, 그리고 밤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던 작은 방까지. 이곳은 그녀가 목숨을 건지고 진정한 사랑을 배운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이슬이 맺혔고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듯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덕수 노인과 아내는 공주가 떠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 듯 멍하니 서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엌에서 쪄낸 따뜻한 떡과 말린 생선을 작은 보따리에 싸서 공주에게 내밀었습니다. 마마 가시는 길에 시장하시면 드십시오. 궁궐의 음식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희의 정성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의 투박한 손과 떨리는 목소리에 공주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보따리를 받아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떡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것입니다. 제가 궁으로 돌아가서도 이 맛과 두 분의 따뜻한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공주는 덕수 노인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저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왕실의 신분을 되찾게 된 것은 모두 아버지의 용기와 사랑 덕분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제 마음은 언제나 이곳 청하 마을의 파도 소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덕수 노인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주마마 부디 강건하시고 백성을 굽어 살피는 성군이 되시옵소서. 저희는 이곳에서 매일 마마를 위해 기도 올리겠습니다. 노인의 진심 어린 당부는 공주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녀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굳건히 했습니다. 행렬이 움직일 시간이 되자 암행어사가 다가와 정중히 출발을 알렸습니다. 공주는 아쉬운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여 공주를 배웅했습니다. 공주마마, 안녕히 가십시오. 저희 마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외침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공주는 가마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주었고 그 모습이 마을 어귀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덕수 노인 부부는 까치발을 하고 멀어지는 행렬을 끝까지 지켜보았는데 마치 시집가는 딸을 보내는 부모의 심정처럼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하면서도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공주가 떠난 뒤 덕수 노인의 집에는 다시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쓸쓸함보다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었고 두려움 대신 든든한 안도감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들이 마을을 방문하여 덕수 노인의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가 떠나기 전 노부부가 춥지 않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집을 보수하라는 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관리들은 낡은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튼튼한 기와를 얹었으며 바람이 새어 들어오던 벽을 황토로 단단하게 메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덕수 노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집의 크기를 늘리거나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았고 소박한 옛 모습을 유지하되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쳤습니다. 강 부자가 소유했던 불법적인 재산들은 모두 몰수되어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던 농부들은 다시 자신의 땅을 찾게 되었고 빚에 시달리던 어부들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 노인을 공주의 아버지라 부르며 존경했지만 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여전히 겸손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나는 그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을 뿐이네. 과분한 칭송은 거두어 주게. 노인의 변함없는 소박함에 마을 사람들의 존경심은 더욱 깊어졌고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더 화목하고 전기 넘치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따뜻한 봄 기운이 대지에 스미기 시작했습니다. 덕수 노인의 집 마당에는 공주가 좋아했던 매화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는데 봄이 되자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며 그윽한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노부부는 매화꽃을 바라보며 공주를 추억하곤 했습니다. 영감 저 꽃을 보니 우리 딸아이가 수놓았던 꽃무늬가 생각나네요. 아내가 말하면 덕수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그렇구려 저 꽃처럼 맑고 고운 아이였지 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그들에게 공주는 더 이상 높은 신분의 왕족이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소중한 딸이자 그리운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파견된 사자가 덕수 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자는 공주가 직접 쓴 서찰과 함께 귀한 선물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서찰에는 궁궐 생활에 적응하며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공주의 근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두 분의 사랑 덕분에 저는 궁궐의 차가운 법도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때때로 힘들 때면 청아마을의 파도 소리와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미음을 떠올리며 힘을 냅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어 저의 마음의 고향이 되어 주십시오. 공주의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노부부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그들은 편지를 갑옷처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공주가 보낸 선물은 화려한 금은 보화가 아니라 노부부에게 꼭 필요한 실용적인 물건들이었습니다. 늙은 몸을 보호해줄 따뜻한 솜이불 관절에 좋은 약자에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쌀과 비단이었습니다. 노부부는 공주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며 마을 잔치를 열어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 노인의 마당에 모여 공주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술잔을 기울였고 멀리 한양을 향해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왕실과 시골 마을이 마음으로 연결된 이 아름다운 인연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오래오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덕수 노인과 아내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더 많이 내려앉았지만 그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위해 거친 바다와 싸울 필요가 없게 된 덕수 노인은 소일거리 삼아 바닷가에 나가 낚싯대를 들이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낚은 고기를 욕심내지 않고 다시 놓아주거나 이웃에게 나누어주며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을 즐겼습니다. 아내는 텃밭을 가꾸며 꽃을 심고 동네 아이들을 불러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낙으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공주님 이야기 또 해주세요 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어느 맑은 여름밤 덕수 노인과 아내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쟁반같이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하루의 열기를 식혀주었습니다. 밥상에는 기름진 쌀밥과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두 사람은 소박했던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영감 우리가 그때 그 아이를 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내의 물음에 덕수 노인은 지그시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마 여전히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겠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다했다는 것 아니겠어. 노인의 말처럼 그들은 대가를 바라고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왕할머니도 가끔 지팡이를 짚고 놀러와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인생사 사옹지 말하더니 자네들이 말년에 이런 호사를 누릴 줄 누가 알았겠나.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이 온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라며 덕담을 건네주었습니다. 세 노인이 마루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파도 소리는 그들의 대화에 장단을 맞추듯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밤의 정취를 더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덕수 노인은 아내에게 이제 그만 들어가서 쉽시다 라고 말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공주가 보내준 푹신한 소미불이 깔려 있었고, 아랫목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멀리 떨어져 있는 딸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아가 오늘도 고단한 하루였겠지만 부디 좋은 꿈 꾸거라. 아내의 나지막한 독백은 바람을 타고 한양까지 전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공주가 함께하고 있었기에 물리적인 거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덕수 노인은 아내의 손을 잡고 잠을 청했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살아온 그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날의 폭풍우와 시련들은 모두 지나간 과거가 되었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내일 다시 떠오를 태양에 대한 희망뿐이었습니다. 바다는 어머니의 품처럼 마을을 감싸 안고 규칙적인 숨소리 같은 파도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철썩철썩 하는 소리는 세상의 모든 근심을 씻어내고 깊은 잠으로 인도하는 자장가와도 같았습니다. 청하마을의 모든 집들이 불을 끄고 잠이 들었고, 덕수 노인의 집 지붕 위로도 평화로운 밤의 장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선한 마음이 빚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밤바람을 타고 이웃 마을로, 그리고 먼 훗날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가 끝을 맺고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도 덕수 노인의 따뜻한 아랫목과 공주의 고운 미소, 그리고 청하마을의 평화로운 파도 소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고 이 평온한 이야기 속에서 편안한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달빛이 당신의 창가를 지키고 별들이 당신의 꿈길을 비출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